자, 제4과목 조직운영 파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이 이제 대학교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조직행동과 관련된 파트 중에 조직 중에서 조직에 대한 개념, 또 리더십, 또 그리고 조직행동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뭐 성과의나 포상을 주고 이런 것들인데, 잘 생각해 보면 텔레마케팅 관리사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차원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받고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직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조직만 행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 비중 자체가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최근에 점점씩 이쪽에 대해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경향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넘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면은 조직 운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텔레마케팅 팀도 있을 거고, 뭐 CS 팀도 있을 거고요. 거기 불만 팀도 있을 거고,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라는 어떤 직업적 주체적인 면보다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나와 있죠. 최근에는 이런 인적 자원 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물론 AI가 등장하고 산업혁명이 등장해서 다양하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자원, 인력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바뀌게 된다. AI도요,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도 있지만 그 AI는 인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 달성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조직의 발전, 그 다음에 구성원의 역량 개발까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조직 문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조직의 목적, 이윤만 창출하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탄탄한 이제 구성원들의 영역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의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라는 단어 나와 있죠. 목적, 이윤 창출 이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나 이렇게 선발할 때에도 단순히 그 사람의 뭐 스펙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 자원의 특징 나와 있죠.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이란 거, 욕구, 동기, 태도 등의 기여 문제 달라지는 것.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능동성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적 자원이 능동성이 있나라는 걸 파악할 때 나타나는 게 욕구나 동기, 태도.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이제 그 인적 자원 지원자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을 파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나와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라는 건 이런 인적 자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다양하게 성장하고 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건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특성들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가지고 있는 잠재성도 같이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잠재성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물론 이러한 잠재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개발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에서 최대한 역량을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이 될 거고요. 전략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은 기업의 성과가 가장 밀접한 경영 자원이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뭐다 이래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도 보자면 명시적인 기술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이 기술은 노하우 같은 거라서 그 사람이 없으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전략적 자원의 특징이 되고요. 고유 목적성이 또 있죠. 자금 상품 같은 경영자는 스스로 목적이 기업을 따라 인적 자원은 바로 뭐다? 어떤 같거나 다를 수 있는 개인적 목적이 따로 있다. 즉 뭐냐면 개인적 목적과 실제 이제 기업의 목적과는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인적 자원 관리는 이 기업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재 확보죠. 우선 사람 뽑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성하고 길러내고 근로조건 정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단순한데요. 예, 잘해요. 예, 우선 인적 자원 관리 파트에선 첫 번째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뽑아요. 뽑아서 길러요. 길러가지고 여기서 조건 정비까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적 자원의 특징 역시 능동성, 이제 다음 목적성, 전략적 자원, 개발 가능성까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적자원 관리 왜 하니? 라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자원 관리는 첫 번째 무슨 중심적? 인간 중심적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이란 측면이 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종업원을 기계적 몰인간적으로 본다. 이게 기계론적 인간관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게 초반에 이제 조직을 경영하는 데서 나왔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여기에서 뭐 하기 시작했다? 탈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관리로서 이렇게 되게 되고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 CRM도 이제 예전에는 상품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다시피 이제 어떤 회사를 경영에 대해서도 이제 인적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행동제약적 관리입니다. 기록정리 문서 보관 문제보다는 바로 인적 자원의 뭐 능력을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를 최상치로 올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략지향적 관리입니다. 이 전략이란 거에 대해서 결국 이게 뭐냐면 전략지향이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에 이들이 갖고 있는 영향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잠재 능력 개발 아까 이제 잠재력 말씀드렸죠. 개발 가능성도 있지만 잠재력이란 말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적 관리 하나만이 아니라 같이 모든 것들 조직 목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 개인 목표, 조직 목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이거는 갖고 있었던 성격이 무슨 목적성이 있었어요? 고유 목적성이 있었잖아. 그래서 실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목적을 조직 목표와 뭐 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게 통합적 관리고요. 미래지향적 관리. 인적자원 활용 보전이 목적이라기보다 미래지향 인적 자원은 육성과 개발. 물론 활용과 보전을 해야죠. 활용과 보전하고 우리 기업에 오랫동안 다닐 수 있고 최대한 영향 뽑아내는 것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육성하고 개발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것은 일상적 운영정에서 장기적 전략적. 당연히 이거 출제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방향이 잘못된 걸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 최근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제 잘못 파악한 것은 해가지고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중심적? 성과 중심적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잘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만 맞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월급이나 이런 호봉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통제적이 아니라 동반자죠.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활동 중심보다는 문제 해결 지향이다.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으로 나와서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성과 중심, 기능 중심만 맞아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을 거고요. 활동 중심도 틀린 거 아니지만은 핵심적으로는 PBL,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들 나와 있습니다. 역시 문제 만들기 좋습니다. 첫 번째 확보, 두 번째 개발, 세 번째 보상, 네 번째 유지까지 있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이게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뭐 이러한 것에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한다. 인적자원 관리는 개발한다. 개발한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나 인적자원의 능력을 뭐한다?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개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혼동될 수 있는데 경력 개발은 이거에 대해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이란 거에 대해서는 임금 및 복리 후생, 승진 및 이동 관리라는 거 있으면 적절한 보상을 주게 됐었을 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회사에 대해 좀 더 충성심을 발휘하고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인적자원 관리에서 근로 조건에 대한 정비를 언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지관리 기능 있죠. 직업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인적자원을 조직에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대한 근로 조건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인사부에서 맡은 것 중에서는 이런 것을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를 활동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보면 방금 전에 기능에서 살펴봤다시피 확보, 개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적절한 선발 기법의 적용과 평가를 통한 인적자원 모집 선발.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선발 기법. 그래서 채용할 때 그 채용 기준 자체나 어떤 선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고 그 채용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게 하는지 그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뽑았어요. 뽑았으면 뭐 해야 돼요? 훈련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훈련하고 개발 통해서 이것을 한 단계를 올리기 때문에 교육훈련 시스템 잘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개발학습 통해서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활동이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인사교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 보상이 확실히 주어져야 된다. 승진과 보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냐라는 것들이 또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육성활동이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토입하게 되는 신입을 뽑는 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활용이죠. 이 활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착해서 자리를 잡은 직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직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임금 및 복지. 단순히 이 사람한테 최대한 저렴하게 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적합하게 레벨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또 성과 향상에 대한 금전, 비금전적 대가에 대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보너스나 성과급 뭐 이런 사실 돈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내 복지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가족들 여행 보내주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이들 기른집에서 사내 어린이집 같은 거 이런 거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업적과 안전보험, 노동의 안정적 유지. 최근에 뭐 이제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사대보험 중에 하나가 산재보험이 있었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그래서 김영균 씨 법이라고 이제 통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자업 조건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하는 것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육성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기에 있게 됩니다. 직무분석 핵심 영역 파악 통한 전망과 대책.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지금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팀이 필요하다 그럴 때 어떻게 뽑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관리 과월의 대상이죠. 인적자원 관리는 누가 한다? 바로 나오죠. 경영자, 인사관리자가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이제 텔레마케팅 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팀의 감독자가 각 부서의장들, 부장들이죠. 이들이 맡게 되는 거고 객체는 고용 근로자.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만나게 된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될 거고 뭐 사실 여기서 뭐 CEO나 경영하시는 분이 지금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따겠다고 이제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객체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듣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체에 해당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약간은 좀 이제 배웠을 때 우리가 이걸 이런 생각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문제가 그래도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방안입니다. 첫 번째 무슨 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유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조직의 목적과 융화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잘 이끌어내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동기부여 프로그램이고요. 콜센터 리더 육성 프로그램,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개념 바뀐 게 반드시 그걸 이끄는 부장이나 인적 자원 관리로 얘기하자면 그 주체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리더가 됨으로써 스스로가 이제 이것을 이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담할 수준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중간 평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고급화된 스킬들이나 좀 더 숙련된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연차가 있는 이제 직원들도 이제 이걸 받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차등 지급.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성과급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받게 된 게 과거에는 기능보다는 지금은 성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고 회사들에서 이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죠.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계획입니다. 계획 한번 세워보자면 첫 번째 직무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직무 분석 그리고 핵심 역량 파악 이런 거 있었죠. 첫 번째는 직무 분석. 어떤 일인가라는 거에서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결정하는 게 직무 분석.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은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 스키마는 무엇인가 라고 보는 게 직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는 어떠냐 이제 육체 노동이다, 뭐 이제 정신 노동이다, 뭐 이렇게 표현. 우리는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죠. 거기서 하게 되는 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위적 채용 기준 마련, 직무 평가에 의한 자료를 감정 노동이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그런데 쉽게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타인의 감정에서 공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갖춘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하기엔 직무 분석 방법도 있고 담당자 직무에 관한 사실 자료 등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제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직무 분석하기 위해서 이 직무는 어떻지? 라고 하는데 쓰는 게 첫 번째 면접법입니다. 이 면접법이란 것은 당연히 개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FGI나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법입니다. 실제로 이 직무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두루두루 관찰하게 되면서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 통제된 상황에서 관찰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비통제된 방향에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통제와 비통제의 tan위는 통제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실험실처럼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실제 여기에 앉아서 관찰하고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통제에 해당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직무 수행을 보는 거니까 이쪽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경험법입니다. 직접 수행해 보는 거죠. 내가 직접 이것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라는 거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금방 할 수가 없는 게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굉장히 민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경험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은 웬만해서는 잘 안 쓰고 관찰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있죠? 설문제를 통해서 이제 묻고 나서 이것은 장점이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적게 드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자료인데 문제는 질문지법 자체에 이걸 수거를 했었을 때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잘 안 하게 되고요. 또 중요사건 기록법 있습니다. 매년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례, 결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런 사례가 있구나 통해서 이 직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업기록법. 종업원들이 실제로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일지를 참고하는 경우인데 작업일지라는 것을 쓰기는 씁니다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작업기록을 실제로 남기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업무일지하고 작업일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업무일지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 콜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했었고 뭐 이런 기록에 대한 건데 이 기록은 사실은 간접적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직무 분석 전체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참고 자료 정도는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 또는 직무 명세서에 쓴다라고 나왔어요. 기술 나와 있죠. 이 기술이라는 것은 실제 직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기록한 것, 서술한 것. 근데 이 서술하는 데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어떤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객관적으로 서술될 것. 이라는 게 이 직무 기술서의 특징이 될 거고요. 여기선 나의 사견보다는 직무 특성을 중심으로 하고 수집한 정보, 사실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직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명칭, 개요, 내용, 요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세히 정리되면 직무 기술서가 됩니다. 직무 명세서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필요한 직무와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개인의 중점을 두고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할 것인데 여기 보면 개인의 중점을 두고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직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자질, 직무행동 이것을 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자격 요건을 개인의 중점을 더 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가지고 있는 행동, 기능, 능력, 지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기여한 게 직무 명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표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이걸 구분해서 묻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겹치는 거 볼까요? 직무표식, 직무개요. 겹치죠. 겹치니까 이건 빠지고 교육이나 직접 능력 경험인데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 개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고 이 직무 내용은 객관적으로 그 직업 자체에 대한 거라는 걸로 구분하시면 답을 쓰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직무기술서 작성할 때 주의한 사항 이미 말씀드렸어요. 바로 객관적으로 서술 있는 그대로 같이 개입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하라는 거. 직무기술서 쓸 때는 절대 개인의 사견이나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계에 있어 책임 정도 보고 의무 조언까지 어떻게? 구체적 행위까지 써라. 뭉뚱그려 쓰게 되면 이 직무 분석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요. 감독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단순하고 정확한 표현 써라.
라는 것들. 그래 직무에 검토하고 직무 유세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당연한 얘기죠. 기본적 요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라는 직무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명세서 같은 경우 보다시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그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이 사람의 직무의 판매 인력에 대해서 필요 지식, 기술, 능력, 요구 수준, 업무, 신체적 조건, 학력, 대졸, 인지, 신체, 키가 얼마인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해병대 출신 같은 특이성 같은 거 써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 같은 것들 직무 명세서에 쓰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직무평가입니다. 직무평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직무 명세서가 있는데 명세서를 통해서 사실 기획서를 보게 될 때 아, 얘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기는 이게 있구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발할 때 이제 하는 평가가 있을 거고요. 교육 중에 평가라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업무 중에 평가는 업무 평가가 또 있을 겁니다. 이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게 이후에 이 평가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이 사람을 봤었을 때 겉으로는 몰랐지만 이후에 알게 되는 어떤 역량들이나 잠재력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배치를 했는데 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 경우겠지.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좀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을 이제 다른 쪽으로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자료, 우리가 이런 변환이나 어떤 조직에 대한 조직 전환을 할 때 쓰게 되는 게 이 직무평가의 특징이 되겠죠. 직무평가는 기업 내 비교가 1차 목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종업원의 능력,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면 객관적인 직무의 내용입니다.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게 되면 맞다라는 걸로 보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한다? 직무 내용. 그것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주관성이 들어가서 함부로 쓰게 되면 당연히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누가 평가에 의해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직무 평가가 안 됩니다. 최종 경과는 직무 등급 체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임금이라든지 또는 인사제도 여러 방면 이렇게 한다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고가 등급이라고 하고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되는데 자, 말이 괜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 같은 공간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뭐 돌려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평가되게 되니까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기도 하겠죠. 결국 이런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하고 할 수 있는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임금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체계 관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직무평가 매우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평가의 기본적 내용도 알고 가셨지만 당연히 시험에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냅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서열법. 서열법이라는 건 가장 간단합니다. 서열이라는 더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예를 들어 콜센터라는 콜 몇 번 받았지? 라는 것들. 그러니까 불만 해소에 대해 만족도 몇 번 받았지? 이런 걸 통해 서열하는 거. 가장 간단하고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서열법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무슨 자료를 써? 양적 자료를 쓰기 때문에 수치화된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서 이건 내가 판단 안 해도 남들이 판단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노동이라는 거예요. 전화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은행 같은 데서 보면요. 여러분 그 번호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몇 개를 소화했느냐 이런 것도 거기 콜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쪽에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계속 갖고 이쪽에는 굉장히 간단한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차이가 나타나겠지. 콜도 마찬가지잖아. 불만 진짜 막 진상 같은 거 전화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서열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무등급법이라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그레이딩을 쓰입니다. 분류를 하게 돼서 이 적합하게 단계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국가 등급이라고 그래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매긴다라고 했죠. 그 등급을 매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학능력 시험에서 보게 되면 등급 매기잖아요. 이제 뭐 나중에 뭐 한참 후가 되면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 때 같은 경우는 15등급이었고요. 이게 9등급이 됐고 이게 나중에는 5등급으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등급을 매김으로써 얘가 이 등급을 맞았다라는 것은 이 대학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등급법에 따라서 얘는 이제 VIP 관리팀으로 가도 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빠지게 되겠죠. 네, 포인트 메소드입니다. 점수 따기죠.
직무 분류나 다수평가에 대해 평가된 점수의 고조에 따라라는 건데 이 점수를 매기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여러분이 텔레마케터에서 평가 점수가 있을 때 10점짜리가 있고 최대 10점이 있고 1점까지 주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몇 점을 받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점수가 매겨지는 포인트 메소드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걸로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팩터 컴플리전인데 요소에 대해서 지금 판단합니다만 이 조직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라고 나왔어요. 조직 내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우린 중심으로 보냐라는 건데 친절하게 응대느냐, 판매량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 판단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비교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점수법이나 어떤 등급법에서 사실 녹아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선 요소별로 이걸 또 선정 지어서 이제 나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게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뭐 조직 내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 직무라는 거. 이게 바로 요소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무에 대한 평가도 해봤고 직무에 대한 실제 설계입니다. 직무 설계는요. 사실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직무 설계를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설계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건 너무 커요. 시효적 차원의 얘기인데 가보도록 하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직무 내 내역, 기능 관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조직 내에서 아직 자원이 뽑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내용, 요건, 요구된 대인관계, 성과 등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된다. 뭐 도면도 수준이 아니고요. 예, 진짜로 어떤 이제 회사 자체 조직을 설계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자면 전통적 접근 방법이 과학적 관리법. 이 과학 들어가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아닌 게 과학이란 거 모든 걸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인간이란 것을 하나 기계처럼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회사들 아직 많아요. 아직 많고 직무설계 테일러 및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 나타난 거. 테일러리즘이라고도 부르고요. 전통 접근 방법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으로 그래서 인간을요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데 일종의 기계처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기계처럼 보기 때문에 그 수치화된 자료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같나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 업무를 보는 공장에서 이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된다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 인간 소외가 나타난 거예요. 인간 소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인간 안에 기계를 보고 부품으로 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뭐 많은 부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만 이렇게 되면 고정화되어 있을 때 이게 힘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기능 작업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격의 직무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순환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확대도 한 가지 직무의 수업 때는 과업의 수는 늘린다. 그만큼 또 여기에 대해서 받게 되는 웨이지도 연봉, 돈도 늘어나게 되겠죠. 예, 이런 것들. 자, 네, 현대적 접근 방법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과도기를 건너뛰어서 직무 첨문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이 직무 설계 방법에서 되지 못한다, 유효하지 못하다라고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기에 등장한 것들이죠. 이 과도기에 등장한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니까 최근에는 뭐가 나타났다? 직무 충실이론과 직무 특성 이론이 나타나게 됐다. 어떤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론이라든지 또는 직무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투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현대적 접근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직무 설계의 단어는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단어니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심플하게 바꿔서 하니까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끝났습니다만 보다시피 문제를 이제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 만족이에요. 직무 만족 같은 경우 즐겁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일하거나 알바할 때 즐거웠나요? 그거의 직무 만족이에요. 전 지금 수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통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지금 구부정하죠 자세가.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게 제 잘못이죠.
잘못 짜거나 이걸 관리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 세팅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직무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직무 만족은 심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신념이나 개인 역량 같은 거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를 많이 하죠. 주로 책 쓰는 것도 강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나가고 어떤 발전하고 변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구나. 그런 유효성을 느끼는 거. 이게 제인의 신념. 내 역량도 당연히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보상적 측면도 있습니다. 임금이나 승진기의 성과급 같은 것들 당연히 있죠. 당연히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많이 하게 되면 그 임금도 올라가고 승진기의 성과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 직무 만족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직무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평가의 결과도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직무 만족입니다. 직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직무 충실로 가고요.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 당연히 높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무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평가받고 있고 대접받고 있구나 알게 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 조직적 측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직이란 차원에서 보자면 직무 만족이 높으면 당연히 이직률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이 운영되는데 굉장히 영향이 된 게 사람들의 직무 만족을 높이게 될수록 딴 데 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나온 표현에 중소기업이 아니고 강소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중소기업이지만 실제로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들에 대한 그 만족도가 너무나 높은데요. 근데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우선 임금을 충분히 잘 줍니다. 임금은 충분히 잘 주고 사회복지 잘 되고요. 밥이 맛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회사에 다니게 됨으로써 일 자체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게 되면은 그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강소기업 이런 데가 그냥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이 기업도 성장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직원의 생산성 증가가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만족을 직무 만족하는 직원을 조직 내부, 조직 외부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당연히 여기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달라지게 되고요. 또 자신의 조직에 긍정적인 감정까지 지은 조직에도 호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 직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신의 조직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다는 것을 표명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바꾼 데 있어서 저 회사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제는 채용, 그 다음에 거기 승진이나 어떤 보상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